예,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일 그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 CJ입니다. 이재현 회장 집 층마다 별도영장. 검찰이 싹 훑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CJ 담보대출로 건물을 산 뒤 비자금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아주 이 재벌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홍성원, 즉 서미갤러리 대표입니다. 모자를 통해서 재산 도피한 의혹이 있다. 한국일보입니다. CJ 악재가 겹쳤습니다. 참 임직원이 요 정도나 되면서 카드깡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오늘 출연자입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부의 황대진 기자입니다. 사회부의 안석배 기자, TV조선 사회부의 서주민 기자입니다. 안 기자, 네. 왜 층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겁니까? 층마다 네.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어제 오후 2시에 CJ 이재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집행을 했는데요. 네. 집이 4층, 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입니다. 네. 지상 4층 꼭대기에는 이재현 회장 가족이 거주를 합니다. 3층에는 어머니인 손봉남 CJ 고문, 네. 2층에는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 네. 1층은 접견실, 네. 지하는 주차장, 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각 층마다 네.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층별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정한 가정이네요. 요새 저 어머니 모시고 사는 다정한 가정에서 네. 화기애애하게 비자금을 관리해. 예, 그런데. 어머니 손봉남 고문이 너무 놀라고 쓰러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사관이 3층에 들어서자 네. 그 충격으로 한때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수사관들은 침실은 물론 모든 공간을 다 뒤졌고요. 네. 접견실에 하드디스크와 재무서류, 지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도 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이 검찰이 그 재벌 총수집을 뒤진 적이 있죠? 네, 여러 번 있습니다. 한 4차례 가량 됩니다. 네. 2007년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 네. 주택, 2010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네. 2011년 담철건 오리온 회장집을 네.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는 웬만하면 재벌 집들은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발부를 해준 걸 보면 네. 이 회장 일가의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 그 신한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일본에서 네. 건물을 사는데 그 대출을 받았다가 그거를 이제 비자금으로 통해서 상환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한은행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CJ가 네.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의 부동산을 사용한 이 네. 부동산 매매를 이용한 경우가 되는데요. 일단 비자금으로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네. 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하고 네. 대출을 해서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비자금으로는 원금을 갚아가는 그런 수법을 쓴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임직원들의 요정을 드나들면서 카드깡까지 하는 참 특이한 기업인데 그런데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명재산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는데 그 유명한 서미갤러리의 홍성원 씨하고 아들이 원래 두 분인데 두 분 다 이제 그 갤러리를 청담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저도 뭐 인터뷰를 몇 번 해봐서 아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비자금을 빼돌리는 겁니까? 네, 이것도 이제 비자금 빼돌리는 또 다른 수법이고 네. 좀 알려져 있는 건데요. 미술 작품 매매를 통해서 해외 매매를 통해서 비자금을 유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그 웬디 워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 데이미안 허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 29점을 사들이고 4점을 팔면서 이 갤러리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가격을 굉장히 높게 단가를 매겨서 팔고 그 차액만큼은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그런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CJ 전 재무팀장, 재무 2팀장의 협박성 편지에서 그 내용이 전모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세탁을 위해서 2억씩 5억씩 나눠서 보내면 되겠다. 그 홍성원 대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안심하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했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그 홍성원 대표를 한 인터뷰를 4차례 했는 적이 있는데, 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검찰하고 완전 다르던데. 이 박사님.
그런데 이게 지금 이 CJ 사태가 지금 뭐 거의 뭐 막바지까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집까지 다 뒤질 정도고 뭐 거의 이제 당일날 이재용 회장이 집에 있었으면 인신수색까지 원래 발부받았다 하던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 그 오너 한 사람 때문에 CJ그룹 전체 임직원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 이거 사실 우리나라 어떤 재벌의 그 공통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은. 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비자금 소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그 CJ 그룹에만 해당하겠느냐. 네. 뭐 다른 대기업들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 아니겠느냐. 네. 뭐 그래서 요즘에 뭐 다른 그룹들이 굉장히 부산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봤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이번에 어찌됐건 수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검찰로서는 끝까지 수사를 하지 않을까 끝장을 볼 계획이고요. 태세죠 지금 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이 검찰 수사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대검 중수 폐지하면 수사 잘 못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네. 잘하더라고요. 검찰도 거짓말 친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 기회에 좀 완전히 밑바닥까지 한번 드러내서 대표적으로 한 사례이지만 하여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우리의 그 재벌 기업들의 현황도 좀 감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오늘 뭐 신문에는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뭐 경제 민주화가 기업의 어떤 성장을 뭐 저해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혹시나 또 이 CJ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뭐 전 일반적인 그런 그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들 지금 어찌됐건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기업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CJ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좀 정권적인 차원에서도 좀 규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정부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확실히 털고 넘어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기 장충동을 넘어서 고개를 이렇게 넘으면 이태원동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학교 자퇴. 그 밑에 보면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장 뇌물 받은 혐의로 체포. 참 이병철 회장이 저 위에서 보시면 참 안타깝겠습니다.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고 있으니. 한겨레 신문입니다. 부정 입학 의혹 이재용 아들. 아예 부회장자도 뺐네. 영훈중 자퇴 기록. 이재용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 자퇴 기록. 안 기자. 네. 지금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 부정 입학했는지는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예,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네.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간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죄가 없으면 왜 자퇴를 합니까? 어제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네. 자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말한 거는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게 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네. 영훈중학교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게 올해 네, 1월입니다. 네. 그게 입학 전인데요. 네. 논란이 됐을 때부터 적정한 시기에 자퇴하려고 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자퇴는 네. 서울 교육청. 교육청의 감사와 예. 검찰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믿어요? 검찰 수사를 믿겠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앞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해 나갈 테니 네. 사실 그렇습니다. 20일 날 교육청 감사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훈국제중이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네. 성적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 네. 그렇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네. 이 부분은 검찰에 고발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밝혀야겠죠. 이 박사님 믿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일종의 딜을 시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그러니까 형태의 딜이요? 이 정도 자퇴까지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일까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런 의사 피력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역시. 그런데 자퇴를 하면 이 아드님은 어딜 갑니까? 아직 뭐 본인이 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네. 국내 중학교로 전학을 가긴 좀 힘들지 그렇죠. 않을까. 마침 이제 시기가 9월 되면 영국, 미국은 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군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 누누이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제 그 꼼수 써갖고 이런 건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국제중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저희가 따지고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친구들하고 계속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또 뭔가 이제 그런 일말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돈이 있는 분이면 학교를 하나 세워도 될 뿐이고 해외 유학을 친구들까지 같이 돈 모아갖고 보내도 되는 거냐. 한 30명 같이 보낼 정도 재력이 있는 분인데 아니 이렇게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참 이런 결정을 한 걸 보면 저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논란이 됐을 때 빨리 판단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제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로 치자면 뭐 일종의 경기중학교 같은 것을 그렇죠. 재건하는 거나 다름없는 경기하고는 또 다르지만 뭐 하여튼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이제 그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문화들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걸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도 계속 지금 가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럼 이 박사님은 이 학교 존속해야 됩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일단은 폐지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워낙 이번 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사회자 전형 같은 경우에 그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썼고 활용을 했고 그렇군요. 편법으로 활용을 한 부분도 네.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들이 지금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드러난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에 좀 차후에.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국제중학교 설립 인가가 5년 단위입니다. 네. 2010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5년도에 네. 그게 이제 논의가 될 텐데요. 네. 이번에 검찰 수사 그다음에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네. 학교가 설립 목적에 제대로 맞게 운영되지 않았거나 네. 여러 가지 비리가 정말 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네.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런 교육 수요를 어떻게 더 맞는 학교를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 전에 나랑 얘기할 때는 존속해야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이에 입장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비리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행정실장 네. 또 법인도 돈을 23억을 유용을 네. 하고 행정실장은 또 뒷돈 챙겼다면서요? 네, 결국 입시 부정 대가로 네. 얼마나 먹었답니까? 이 부분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서 네.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이 입학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 요까지만 해서 지금 금액이 네.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편인지 네.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입시 부정이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검찰이 확인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결됐고 이 돈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좀 수사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장충동과 이태원을 거쳐서 다시 화랑대로 가보겠습니다. 육사 생도관 성폭행 이번이 처음일까? 정말 이번에 육사 그 교내에서 일어난 교정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진짜 이번이 처음일까? 조선일보입니다. 육사 지도교수가 폭탄주 돌렸고 성폭행 남녀생도 같은 방이 같은 건물에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마신 술이 맥주 한 병 정도라죠, 서 기자. 그 맥주 한 병이 아니고 예. 맥주 한 병 분량의 소포. 그러니까 자, 이게 소주와 얼마나 맥주. 나올지 한번 예. 신통방통은 과학적인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갖고 오세요. 뭐 맥주 따르는 게 무슨 과학이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자, 이게 떱니까? 이게 맥주입니다. 이 속에는 물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실제 맥주 썼다가 방송통신위원회 걸릴 것 같아서요. 맥주 한 병 분량의 폭탄주입니다. 황 기자. 예. 근데 군인들이 보통 폭탄하고 소주하고 맥주를 몇 대 몇 비율로 보통 탑니까? 뭐 텐텐이라고 흔히 해가지고 그렇죠. 1대1. 1대1로 타는 분들도 많아요. 자, 1대1인데 몇 장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거품을 감안해서 네 잔이 나오고 다시 넘칩니다. 네, 다섯 잔 반이 나오는군요. 서 기자, 네. 폭탄주 주량 어느 정도예요? 저도 한 그 정도 먹는 것 다섯 잔 같습니다. 반. 예. 안 기자는? 10잔. 10잔. 황 기자는? 예, 저도 그 정도.
박사님. 저는 좀 약합니다. 2잔 정도. 아우, 그럼 벌써 이 정도 드시면 만취하셨겠네요. 그럼요. 예. 자, 그런데 문제의 그 남자 생도는 이보다 더 마셨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신 양이 이제 여생도, 피해 네. 여생도가 이렇게 마셨다는 거고요. 네. 남 여생도는 뭐 실제로 그 사건 당시에는 뭐 이미 네. 만취 상태라고 네. 뭐 이렇게 알려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통 사건이 난 다음에 보고되는 주량은 좀 축소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마셨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높습니다. 명 이상 마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축소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런데 지도 교수가 계속 그 여학생이 괴로워하는데도 술을 계속 따라줬다면서요?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하지 못하고 네. 또 받다 보니까 네. 주량을 또 넘어선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점심을 겸한 술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남생도도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네. 반주의 개념은 이미 반주가 아니라 거의 넘어섰다고 만찬을 베푼 예, 건데 그렇다고 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 대낮에. 그런데 이 지도 교수란 자는 보면은 육군 사관학교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라는 그 저 특명을 받은 학교인데 여자 후배를 공격했네요. 뭐 국가 반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국가 반역입니까?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뭐 일단 명명백백하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강요가 있었는지 그 네. 부분이 좀 먼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육군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이니까요. 이 박사님. 네. 제가 이 사건에서 제일 분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육군 사관학교 교장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 사건이 터지고 이 난리가 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숨어 있는 겁니까? 육군 중장이라던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그분도 그날 과음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래서? 네, 뭐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날 뭐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못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하고요.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으면 육군 사관학교장이 나와서 지휘 책임을 묻고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를 일단 그렇죠. 하고 그게 원칙이죠. 추후에 옷을 벗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그 문제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지도 교수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부친께서도 군인이셨지만 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예, 예. 문화입니다. 요즘은 뭐 좀 덜해졌다고 하던데 뭐 그 당시부터 뭐 이런 그 사발에다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흔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 여자생도도 나중에 장교 생활하려면 술 마시는 게 필요하다. 네. 뭐 그러니까 좀 교육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군대의 음주 문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렇군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겠느냐. 네. 유사한 경우는 상당히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돼요. 예, 저도 그런 처음은 부분.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뭐가 그런 있었는데 부분 덥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군의 또 그동안의 생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그런 것도 좀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왔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네. 근데 육사 교내에서의 음주가 이렇게 그 규칙이 계속 시대에 따라 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번 좀 그 다이나믹하게 좀 변했는데요. 네. 너무 자주 변해가지고 저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1946년 일단 육사가 개교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1967년까지는 음주가 아예 금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68년부터 그 훈육관, 그 소령급입니다. 그 훈육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74년부터 학교장, 그러니까 중장이죠. 중장급 또 그리고 생도 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소량, 그러니까 네. 맥주 한 캔 혹은 두 캔 정도 마시는 게 허락이 됐습니다. 다시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그 삼금제도, 육사의 삼금제도가 있죠. 금주, 금연, 금혼. 이게 뭐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좀 그 권고를 개선하면서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의 네. 승인이 있으면 술을 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는 마실 수 있게 다시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방이 직선거리 10m도 안 된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생활관 구조가 네. 그 남생도와 여생도의 방이 바로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층에 보통 이제 그 두 개 방이 여생도인데요. 바로 네. 옆에는 이제 남생도 방입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층에 남생도 방이었고요. 네. 3층이 여생도 방이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선거리는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군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미군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 자료입니다. 네. 그 남생도의 10%, 미군의 경우입니다. 남생도의 10%가 성희롱의 경험이 있고 여생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군 성범죄의 84%가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게 지금 미 국방부 자료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서영교 의원의 국감 자료가 있는데요.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여군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8%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렇군요.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화랑대에서 KTX를 타고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전 소합원 성폭행. 참 이거 서 기자. 네, 또 성폭행입니다. 뭐가 또 성폭행이에요? 아까 육사에 이어 또 성폭행입니다. 이 과거에도 이 민노총에서 이런 일 잦았죠. 무슨 자기들은 무슨 노동자를 위한 단체니 뭐니 무슨 아주 도덕적으로 고결한 척하면서 네. 속으로는 아주 이 썩어들은 물론 일부가 그렇겠지만 전체가 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2008년입니다. 지난 네. 2008년에 그 조직 강화 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의 간부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조직 강화 특별위원장 김모 씨가 그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민노총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그 민노총 그 지도부가 총사퇴했고요. 그렇죠. 그때 버티고 막 아니다고 버티고 그랬습니다. 자기 네. 가해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감싸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교조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자, 이지면을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이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을 이슈로 삼고 있는데 왜 지금 노동인가? 전국가를 핵심 의제로. 그런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맨날 나왔던 얘기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 근로 네덜란드 모델 추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박사님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노동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노동 문제를 다룰 때 약간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동을 다루려면 결국 노동조합의 총단체를 연합체를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일각의 그 이런 분들 또 귀족 의식에 사로잡힌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걸 과연 이렇게 건전하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 그 두 가지를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노동 문제는 사실은 뭐 그 이번에 최장집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네. 논란이 되면서 조금 이제 관심의 대상이 좀 된 거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나 앞으로 그 노동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런데 뭐 노동 이슈는 사실은 언제나 있는 이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제 근로 문제는 뭐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장집 전 교수의 이야기하고 사실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함께 좀 엮여가면서 지금 얘기가 또 진행이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이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네. 이제 얘기였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이제 쟁점이 하나 더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 안에서도 조금 이제 상시적인 비정규직이 있고 그렇죠. 시간제 네. 노동자가 있는데 이 둘 간에도 이제 좀 이제 논란이 여기가 그러니까 생긴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게 큰 개념이면 기간제가 있고 뭐 계약직이 있고 네, 뭐 뭐 특수고용이 복잡하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종류가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네. 그나마 비정규직도 다시 시간제 근로로 짜게 버리는 식으로 네. 기업들이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것들을 결국 용인하다 보면 노동의 질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청와대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모델도 얘기가 나오는 그렇군요. 거죠. 뭐 특히 가정주부들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서 일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복지도 제대로 받는 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탁상공론의 그렇죠. 의미가 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사실은 너무 동떨어져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전제로 해서 예, 복지가 예. 굉장히 잘 돼 있는 우리는 안 상황에서 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비용도 충분히 이제 조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네. 있는데 그런 어떤 전제적인 조건들이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뜬금없이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무슨 그렇죠. 네덜란드의 바세르나르 협약 때문에 무슨 노사정 대타협 한번 하긴 했었죠. 네. 그 직후에 깨지고. 뭐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또 뭐 일자리 하려고 나누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노동의 네. 대가라고 하시다가 결국 그렇습니다. 크게 좀 그 낭패를 보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이번에 그 화두를 잘못 던지는 바람에 상처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 기자, 근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노동 이슈로 등장하는 거는 왜 그런가요? 대통령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지금 고용률 70% 아. 달성이라는 과제를 딱 내세우고 이걸 자기 업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제 근로도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안철수 교수나 지금 좌파 진영 같은 경우는 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안보 이슈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보수 진영한테 자꾸 밀리니까 새로운 이슈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노동 이슈를 이제 좀 들고 나온자 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안철수나 다.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체성 논란을 앞으로 벌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데요. 그 핵심에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특히 일자리 문제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슈를 좀 선점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없지 않아 아직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라오스에 간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압송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거의 확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기정사실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첩보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북송된 꽃제비 중에 납북당한 일본인 아들이 있다. 한국 대사관 귀족 탈북자 면회도 안 했다. 오늘 이 기사를 직접 쓰느라고 고생한 황 기자. 예. 이게 도대체 라오스 대사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무사한 일하게 했나요? 어떤 이건태 대사라고요. 예. 그 뭐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외무고시 붙으시고 예. 외교부 정통 관료로 근무하셨고요. 귀족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라오스 대사로 부임해가지고 네. 지난 3년간에 탈북자 수백 명을 네. 이제 국내로 송환한 그런 그 아, 경력을 그런 가지고 그 있는 공헌이 있군요. 베테랑이십니다. 아, 베테랑.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네. 보니까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번 아. 경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저렇게 그 적극적으로 나올 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늘 하던 패턴대로 우리에게 넘겨주려니 이렇게 그냥 네.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 이건태 대사님이 제 말을 들으셨으면 섭섭하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수백 명을 예, 송환한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는 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친북적인 나라입니까? 라오스는 북한하고 똑같이 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로 그 운영되는 나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김정은을 빼고 그 뭐 이삼인자라고 할 수 있는 리영호나 아니면은 김영남 이런 사람들이 다 라오스를 한 번씩 방문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나라 사이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 옆에 캄보디아 무슨 미얀마 이런 데 요새 막 투자가 많다는데 라오스에는 한국이 별로 그렇게 진출 안 한 모양이죠. 아니면 라오스에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요. 거기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랑 친하지만 네.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북한하고 동질감을 많이 느껴온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건태 대사가 과거에 아주 베테랑이신데 이번에 뭐 한번 실수해갖고 이렇게 다손 치더라도 네. 그 베이징을 거쳐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 대사관은 뭘 했길래 고려 항공 탑승객 명단도 못 얻는 모양이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다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려항공이 일단은 북한 비행기라서 네. 탑승객 명단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게 네. 정부 측 얘기고 네. 그 우리 그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공항에서 네. 여러 명을 파견해서 육안으로 이렇게 누가 타나 이렇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원시시대식으로 했구만요. 근데 결국은 뭐 탈북자들이 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네. 된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북송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된 뒤에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라오스까지 비행기 북한이 돈도 없는 나라가 라오스까지 보위부 요원들을 보내서 청소년들 9명 비행기 값까지 물어가면서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뭐 돈을 많이 들인 작전을 펴온 건데 그렇다면 이 꽃제비 중에 무슨 뭐 고위직 자제가 있을 리가 고위층 자제가 꽃제비가 될 일은 사실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돈을 써서 이런 작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꽃제비가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걸식하는 그렇죠. 고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고위 인사의 자제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그 꽃제비 중에 일본인 납치를 담당했던 일본인의 자제가 있다. 또는 네. 북한에 납북된 일본인의 자제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같이 이 사람들을 인솔했던 이 탈북자들을 인솔했던 그 선교사에 따르면 그런 애들은 없다. 내가 네. 얘들을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애들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라오스가 굉장히 탈북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게 네. 이 지금 탈북 루트가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 남부를 거쳐서 라오스로 들어가서 태국을 거쳐 나오는 이 루트가 동남아 루트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네. 탈북자들이 거의 한 90% 100% 거의 대부분의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루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이제 체제가 바뀐 이후에 예전 네. 김정일 때만 해도 뭐 배신자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방임하는 그거였지만 네. 김정은 체제 들어선 이후에는 탈북자들은 이제 총을 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네. 강하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장 주요한 탈북 루트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작전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사님. 네. 지금 일단은 이제 라오스 대사관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어떤 책임 추궁 문제가 나올 텐데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역량 뭐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 많았죠. 뭐 탈북자들이 가서 하는 애원하는데도 외면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일단 그 라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라오스는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 정부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협조적이죠. 아, 예, 예. 그래서 그 수백 명의 그 탈북자들이 넘어올 수 있었고 또 그런 대표적인 루트 가운데 하나로 활용이 될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 정부에 협조적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그 좀 북한 쪽에 오히려 그 우호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우리 외교부에서도 감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했으면 정보력을 다 동원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아도 보고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순발력 있게 대처를 좀 못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위기 관리 부분은 외교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좀 순발력이 떨어진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중국도 개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는 방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네. 일들이 다 가능한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중국하고 친하다고 계속 그런 기조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또 이제 그런 그 또 한중 또 정상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겨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라오스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차단되는 것들이 보인다면 네. 중국에서 지금 동남아를 거쳐서 그 한국으로 오려는 나머지 그 탈북자들도 상당히 동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해명을 좀 해서 네, 네. 대처로 방안을 좀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황 기자, 아까 그 예. 이건태 대사람분이 2010년에 부임했다 그랬죠. 예, 예. 그럼 거의 교체될 시기 아닙니까? 예, 올 6월에 교체. 그렇군요. 저는 느낌이 딱 오는 게 이런 라오스 같은 나라가 무슨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일당 독재인 그렇죠. 나라는 이게 이 공식 루트가 아니라 돈 뭐 이렇게 해서 좀 뇌물 좀 뿌리고 이런 것도 사실 좀 필요한데 이제 퇴임할 때가 되니까 좀 소홀히 했나? 라오스가 일단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친북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2010년에 그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도 정부 성명으로 라오스는 우리는 중립이다. 네. 사건의 진위를 모르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친북하고 종북주의자들이 돈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한 말씀하신 밀양 송전탑 사태. 갈등 7년 동안 작년까지 한국전력 사장이 방문한 게 고작 2번이랍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이 실태가 그냥 하루 만에 들어갑니다. 7년 동안 전전긍긍했던 실태가. 그래서 결국 어제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중재안을 냈는데 중재안이 나오면 40일 동안 논의를 해서 중재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이행을 권고하고 강제성 없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제성이 없어 불씨가 남았다. 이런 보도고요. 경향신문은 밀양 송전탑이 일단 멈춤 이렇게 했습니다. 황 기자. 예. 대통령 말씀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 예, 대통령이 화요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하셨죠. 그게 네. 시작된 지가 벌써 7, 8년인데 네.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다 같이 나섰습니다. 총리도 윤상직 장관 불러가지고 산업자원부 장관 불러가지고 진상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또 나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밀양 주민하고 그다음에 한전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공사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그 천성산 도롱뇽 사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장기화되고 서로 이제 갈등 과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네. 장기화되면서 이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저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밀양 손전탑이 왜 지금 저걸 세우냐면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 네. 돌려서 전기를 만들면 이제 이거를 전기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송전탑이 필요한데 원전이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그 전기를 못 쓰면 하루에 42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손해를 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1,500억, 1,600억 정도가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김상수 전 사장은 3년 동안 밀양에 한 번도 안 갔고 김준겸 전 사장은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년 2개월 동안 4번 갔는데 밀양은 딱 2번 그분 가긴 가셨군요. 참. 이 박사님. 네. 이 밀양 송전탑 보니까 거의 이명박 정부 때에 일어난 파행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기 말기서부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이 이제 그 합쳐서 7년인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 일을 안 한 거죠. 자기가 골치 아픈 일은 손을 안 댄 거죠.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뭐 그 당시부터도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모든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론화 과정이 좀 생략되는 네.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될 문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일차적인 책임은 역시 이제 정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국회도 제할 일을 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서야 나서서 이제 중재안을 내놓고 사실 중재안을 내놓으니까 일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진작에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회가 사실은 그런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데는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데 네. 못 썼던 그런 그 측면이 없잖아 있죠. 알겠습니다. 예. 황 기자. 예. 한전이 거의 무슨 뭐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같은 조직이라면서요? 그 신문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관료적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관료의 특징이라는 게 그 복지 부동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번 임기만 넘기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관료제와 관료적인 분위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단속도 없었는데 개그맨 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참 특이하네요. 참 특이한, 여기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 참 특이한 음주운전 자수. 개그맨 유세윤 30여 킬로 직접 물고서 술 마시고 운전, 양심의 가책. 서 기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뭐 저도 근래 봤던 사건 중에 제일 재밌고 황당한 사건 같은데요. 네. 이게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그 개그맨 유세윤 씨가 네. 그 강남에서 그 지인들과 술을 먹고 네. 약 30km를 운전을 해서 네. 그 자신의 집 근처인 일산 경찰서로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 뭐 자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심적이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반응도 있죠. 뭐 워낙 사실 황당한 일이라서 좀 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유 씨가 또 과거에 그 자기가 연예인 생활을 좀 하기 싫다, 네. 또 이제 은퇴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해서 네. 혹시 이번 자수를 어떤 그런 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네. 황당하긴 한데 네.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 이태원서부터 그냥 전북 뭐 경주 지나고 라오스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진주 의료원 사태는 미처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번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